요새 방송에 보면은 말도 못하게 작은 원룸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사람 살라고 만든 거냐, 불법 개조 아니냐, 반응들이 좋을 수가 없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데로 몰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양반입니다. 더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홍콩이죠. 여기는 집 한 채를 여러 개로 쪼개서 팔아요. 대충 판자 몇 장 세워놓고 당연히 불법 개조예요. 많게는 뭐 10개도 나오고요. 극단적인 데는 30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평수는 2, 3평 정도 하는 쪽방이에요. 한국에서 원룸 작은 게 보통은 6, 7평 정도 하니까 2, 3평이면 정말 말도 못하게 작은 거죠. 이 변기랑 싱크대랑 침실이 한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좌변기 옆에 두고 밥도 해 먹고 잠도 자요. 혼자 살기에도 빡빡해 보이는 이런 집에 일가족이 사는 경우도 많아요. 2층 침대 같은 거 두고 그나마 변기라도 있으면 양반이게 침대 하나 꼴랑 있는 방도 많아요. 평수는 1평을 넘어서 0평대까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집도 월세가 몇십이에요. 임대료가 진짜 미쳤습니다. 칸만 쪼갰으면 다행이죠. 층으로까지 쪼갠 방이 있어요. 높이가 2m 조금 넘는 집을 쪼개니까 나한테는 한 1m밖에 할당이 안 돼요. 서 있지도 못하고 앉거나 누워만 있어요. 죽은 사람이 관짝에 들어가 있는 것 마냥. 실제로도 이거를 관집이라고 부른대요. 인간의 존엄성이 죽어서 묻히는 관짝이 아닐까 싶은데 임대료가 살인적으로 비싸니까 이런 방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집주인 입장에서 봐도 집 한 채를 그냥 세주는 것보다 여러 개로 쪼개서 임대를 주면은 수익률이 훨씬 더 좋거든요. 원래 집이라는 거는 면적이 좁을수록 평당 임대료가 올라가요. 보통 원룸이 평수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그나마 이런 쪽방도 없어가지고 밖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콩의 맥도날드에 가보면요,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맥도날드가 24시간 개방이 돼 있으니까 거 앉아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 공간의 빈곤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고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기는 해요. 민간주택에 비해서 가성비는 좋은데 문제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해요. 신청하면은 보통 6년을 기다려야 돼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고. 이게 저소득계층만 좁은 곳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소득이 높은 전문직도 마찬가지예요.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게 아니면 작은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저소득층이랑 마찬가지로 집 한 채를 여럿이서 나눠 쓰기도 해요. 다만 여기는 조금 자발적으로 그러고 있는 게 아파트 하나를 여럿이서 같이 임대해서 쉐어하우스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이런 아파트조차도 좁다는 거죠. 한국은 25평이나 34평이 제일 인기가 있는데 홍콩은 15평짜리가 굉장히 흔해요. 방도 작고 거실도 작고 부엌도 작고 뭔가 되게 다 작아요. 이런 데서 4인 가족이 살아요. 근데 이런 집들이요, 평당 1억이 그냥 넘어요. 15평짜리 조그만 아파트가 15억, 20억이 우습게 나와요. 30평대로 가면은 40억, 60억이 그냥 나와요.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런 데 살고 있으면 그냥 진짜 부자예요. 오죽하면 흉가가 인기가 많대요. 사람이 죽어서 가격이 떨어진 집을 흉가라고 하는데 원래 홍콩도 중화권이라서 풍수지리에 되게 집착하거든요. 이 사람이 죽은 데서 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동네예요. 그래서 흉가가 크게는 50%까지 가격이 떨어지는데 워낙에 싸니까 이것도 인기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게 집 안쪽만 좁은 것도 아니에요.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도시 자체가 좁아 터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좁고 빽빽한 도시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도시일까 싶을 정도로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거든요. 닭장이나 새장 같아요. 그냥 이렇게 침을 모아가지고 세게 뱉으면은 앞 건물에다 맞출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홍콩이 참 신기한 게 불 끄고 보면 또 장관이거든요. 중심 도시를 가면은 야경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여기 하나만큼은 아시아의 자본이 집중이 된 글로벌 금융도시라는 게 확 느껴져요. 낮에는 닭장이고 밤에는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영화에서나 보던 디스토피아 도시 같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미래 도시 느낌이 나요. 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간의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집값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평당 집값이 세계 1등입니다. 진짜 비싼 아파트는요, 평당 7억이 넘어요. 30평이면은 실사면 21에서 200억이 넘네. 미쳤네. 그리고 상대적인 집값도 비싸요. 홍콩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해서 이 소득 대비 집값도 1등이에요. 10년 이상 1등을 유지해 왔어요. 홍콩에서 중간 정도 버는 사람이 월급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집 한 채 사는데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홍콩은 물가랑 임대료가 엄청 비싸잖아요. 월급 받아봐야 먹는 거랑 월세로 다 나가요. 이 돈 절대 못 모으고요. 사실상 집을 못 사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상가도 비싸요. 상가 임대료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동네도 홍콩에 있습니다. 코즈웨이베이라고. 여기가 홍콩을 대표하는 쇼핑지구인데요. 밤에도 유동인구가 빠글빠글해요. 홍콩 특유의 야경도 여기서 잘 드러나고. 참고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가 또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주차 공간 자체도 엄청나게 비싸고. 비싼 데는 뭐 한 칸에 월 150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예 전용 칸을 매입을 해버리는데 한 칸에 뭐 14억에 팔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또 비쌉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도로 건설에도 한계가 있어요. 때문에 자동차가 많아지면은 교통체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홍콩 정부가 세운 정책이 뭐냐? 자동차를 못 사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못 사게 막고 있어요. 취득세를 엄청나게 때립니다. 경찰하고 우대해주고 세제 혜택 주고 뭐 그딴 거 없습니다. 경차도 취득세 50%를 뱉고 시작해요. 비싼 차는 세금만 130%예요. 원래 차값보다 2배 이상 내는 거죠. 4억 얼마짜리 산다? 세금까지 더해가지고 10억을 내야 돼요. 심지어 한 번 내고 끝도 아니에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의 보유세를 계속 내야 돼요. 거의 매년 차 한 대씩 뽑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환경부담금, 보험료, 통행료까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카푸어인데 정신을 조금 차리고 싶다, 그럼 홍콩 가서 한번 하고 오세요. 한 달도 못 버티고 새 인간 돼가지고 귀국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홍콩 정부가 부자가 아니면 차 타지 말라고 막는 거예요.
실제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인구의 10%도 안 돼요. 한국이 한 50% 되거든요. 진짜 부자들만 타는 거예요. 사실상 도로라는 공공재가 부자들의 전유물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 이상은 어떡하냐? 대중교통으로 몰리는 거죠. 홍콩이 대중교통 잘 돼 있다고 막 여기저기 자랑을 엄청나게 하는데 까보면은 이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어쨌든 다시 집 얘기로 돌아가서 여기도 코로나 때 버블이 더 커졌다가 코로나 끝나고 다시 꺼지는 추세이긴 해요. 근데 이미 코로나 전부터 너무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은 계속 힘들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부자가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홍콩이거든요. 특히 홍콩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문들이 다 부동산 재벌로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부동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과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 특히 홍콩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금융도시거든요.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전문직도 엄청 많고 자본 친화적인 경제 시스템을 이용하려고 하는 재력가나 기업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들이 사는 집은 당연하게도 엄청나게 호화롭고요. 빈부의 격차가 큰 거죠. 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산다는 말에는 거주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구매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집에 사는 서민들이 집을 사는 재력가들한테 밀려나고 있습니다. 집이 가정이 아니라 자본의 소유가 됐어요. 대체 홍콩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땅이 좁아서라고만 말하기에는 서울보다 비싼 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홍콩이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낮거든요. 면적은 서울보다 큰데 인구는 더 적어요. 한 사람이 쓰는 면적이 서울보다 크다는 건데 왜 서울보다 집값이 비쌀까요? 이게요. 홍콩이 서울보다 면적은 큰데요.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인구는 더 적을지 몰라도요. 돈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홍콩의 부자들은요. 한국의 부자는 급이 달라요. 글로벌 금융도시라 외국인 자본도 엄청 들어오고 이 면적에 비해서 너무 큰 자본과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인구가 발생시키는 수요 그 이상으로 자본이 발생시키는 수요가 큰 거예요. 일단은 공급 쪽 얘기부터 자세히 해보자면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이 왜 이렇게 작냐? 이 홍콩이 지형부터가 산지가 많습니다. 지도 보시면은 거의 산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 산을 빼고 나면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됐거든요. 이런 지형적인 한계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또 문제가 공급을 한 번에 안 풀어요. 이 아파트를 지으면은 한 번에 다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물량의 일부를 안 팔고 남겨둡니다. 나중에 오르면은 그때 더 비싸게 팔라고. 오죽하면은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집을 안 팔고 비워두면 세금을 물리거든요. 다음으로 제도적인 특징이 있는 게 홍콩은 토지 제도가 왜곡이 돼 있어요. 토지의 99% 이상이 정부 소유거든요. 민간에선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사용권만 장기 임대를 받는 구조예요. 대신에 이 사용 기간 동안에는 개발도 할 수 있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이 건물에 대해서만큼 소유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은 정부 소유, 건물은 민간 소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냐? 과거에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 청나라한테 이기면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다가 150년 뒤에 다시 중국에 돌려주게 되는데 당시에 중국은 홍콩을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홍콩에 자치권을 주기로 약속을 하게 돼요. 홍콩이 중국에 속해 있다는 걸 인정만 하면은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중국이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를 일국양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홍콩은 중국이랑은 다른 나라처럼 운영이 됐고 식민지 시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갔어요. 과정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홍콩의 자치정부로 그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어쨌든 홍콩 정부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갖게 됐거든요. 사실 경제는 부동산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모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홍콩 정부가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문제는 이 정부가 토지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지를 찔끔찔끔 풀고 있어요. 이게 집값이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 서민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공급은 사회주의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수요는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커지고만 있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한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왜 이렇게 토지를 공급을 안 하고 있냐? 사실 이 홍콩 정부의 재정 수입원 중에서 제일 큰 게 부동산 수익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부가 땅 장사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면 비싸질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비싼 땅값을 유지하고 싶겠죠. 어떻게 유지할까요? 공급을 제한하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배떼지만 불리자고 서민들 배고리하는 거는 외면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당연히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도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마구잡이로 난개발이 되면은 부자 동네에만 집중 개발이 될 거고 투기 수요가 더 커질 거고 환경도 파괴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투자자들이 아시아에서 돈을 빼가지고 탈출을 했잖아요. 우리 한국도 이때 외화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외환 위기를 맞게 됐고 홍콩도 이때 막 자본이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금융시장이 망하고 이 금융으로 바치고 있던 부동산도 같이 망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회복을 조금 하나 싶었는데 2002년에 전염병이 유행을 해버려요. 사스 기억하시죠? 나라 경제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꺼져가던 불씨에다가 막 기침을 해요. 바람 불면서 불을 다시 키웁니다. 그래서 위기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정책을 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이때는 공공주택도 공급을 중단했어요. 문제는 이 공공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산다는 거죠. 결국은 저소득층이 제일 타격을 받은 거예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호재가 찾아왔어요. 이때쯤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시작하거든요. 2010년에는 일본을 제끼고 중국이 GDP 2등을 찍었어요. 정말 무섭게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 중국과 홍콩의 경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중국은 자기 본토보다 더 개방적인 홍콩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홍콩이 중국의 출입구 역할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장한 중국의 부가 그대로 홍콩으로 들어왔고 중국의 성장이 홍콩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홍콩은 위기를 넘기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됐고 그만큼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특히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중국의 부자들이 홍콩의 부동산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투기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이 홍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홍콩이 투자 가치가 큰 것도 있지만은 살기에도 꽤 괜찮은 도시예요. 단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한정해서 내가 부자라는 가정 하에서라는 조건이 있지만 일단은 경제적인 이점이 있는 게 임금을 많이 주니까 전문직들이 많이 오고요. 경제 시스템이 자본 친화적이라서 세금은 적게 내고 규제는 유연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자산가나 투자자,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와요.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인프라도 잘 되어 있어서 거주의 편리함이나 생활환경의 질이 높고요. 치안 좋고 사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의료 인프라까지 잘 되어 있어서 오래 살고 싶은 부자들이 또 많이 찾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서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도 많아요. 정치적으로도 중국에 비하면 민주적이고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정적인 편이었어요. 물론 최근엔 중국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비민주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예전만큼은 민주적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어쨌든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나 부자들이 많이 찾고 이들이 전부 홍콩의 부동산을 사고 있죠. 이 부자들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구매력이 홍콩의 집값을 엄청나게 올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이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에 연동이 돼 있어요. 홍콩 달러를 가져가면은 고정 환율로 미국 달러로 바꿔주거든요.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한은 홍콩 달러의 가치 역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축 통화인 미국의 달러가 홍콩 달러의 가치를 보증해 주는 거죠. 덕분에 홍콩의 금융시장은 가치가 안정적이다.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던 거고 이게 홍콩의 경제 성장이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미국이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홍콩 달러가 미국 달러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홍콩도 미국을 따라서 저금리로 가야 됐어요. 근데 금리가 낮으면은 대출을 받기 좋잖아요. 그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자본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한된 공급이랑 맞물리고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된 겁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 집값이 폭등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뒤늦게 이거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게 되는데 오랫동안 이게 잘 안 먹혔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못 사게 하려면 대출을 막아야 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금리부터 올려야 되는데 이 홍콩은 문제가 금리를 마음대로 못 올리잖아요. 왜냐면 미국의 달러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홍콩도 금리 인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홍콩의 상황과 사정에 맞게 금리 정책을 펴지 못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힘들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고 개인적으로 홍콩에 대해 알아보면서 느낀 게 참 국가마다 너무나도 다른 복잡한 사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복잡함이 갖는 무게에 짓눌려 있는 거는 언제나 서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한 입의 한 입만이었습니다.